네, 교육과정에서 꼭 얘기할 때 유치원 하면은 보통 너네 교과서 과정에 교육과정에 나오는 시가 행복하고 유명한 게 행복하고 바위 그다음에 생명에서 제1장 제2장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작품들 보면 이미 교육과정 안에 있고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심심하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수능에는 다시는 안 나오겠지. 나와도 문제가 돼. 나오면은 난이도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원점수가 살벌하게 나오겠지, 등급 컷이. 그러니까 그렇게 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이런 거 해준 거지. 생명에서 이런 거 했대. 하면서 이제 뭘 얘기했느냐? 이제 생명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제대로 된 설명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 드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고.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뭐? 니들이 보통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 때 생명파라고 알려준다고 해서 니들한테 1도 도움이 안 돼. 사실은. 그 군더더기 지식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보통 생명파 하면은 뭐랑 많이 엮이냐면 그놈의 서정주랑 많이 엮인단 말이야. 근데 둘이 근본적으로 달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게 이거는 문예사조가 아니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가 보통 모더니즘 내가 이런 거 얘기했지. 낭만주의, 민족주의, 그다음에 모더니즘, 그다음에 이제 카프 문화 이런 거는 문예사조가 맞아. 왜냐면은 이제 탄탄한 사회적 사상이나 철학이 기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하나의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뭐 일각에서 떠드는 청록파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것도 문예사조가 아니란 말이야. 심지어 니들이 착각을 하고 교사들도 착각하는 게 이미지즘을 문예사조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보통 학교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야 모더니즘이면 이꼬르 이미지즘인데 이거는 감정 절제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완전히 틀린 설명이지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지즘이라고 해서 모더니즘이 아니야. 이미지즘은 약간 어떤 느낌이야. 모더니즘이 문예사조면은 장르라고 보면 이미지즘은 테크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모더니즘이 축구야. 종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미지즘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 드리블 기술 정도라고 보면 돼. 그럼 씨발 이게 지금 무슨 장르도 아닌데 이미지즘이라고 하는 게 뭐 말이 비슷하니까 니들한테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문학 장르의 하나로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해도가 낮아서 생기는 문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애들이 더 헷갈리지. 왜냐면 모더니즘의 대표 주자로 그래놓고 누굴 가르치냐? 정지용 가르친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정지용 시인의 시 중에 200편이 넘는 시들은 감정 절제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문제를 풀 때 애들한테 독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움은 못 돼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잘못된 지식을 주니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명파는 문예사조가 아닌데 이 생명파로 묶는 게 누구냐? 서정주하고 이 양반을 묶고 노는단 말이야. 아마 이쪽에서 들으면은 관뚜껑 열고 나와가지고 멱살 잡으러 갈지도 몰라. 왜냐면 같은 맥락이 아니야. 왜냐면 서정주가 이런 드립을 친 거는 사실인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당시 이제 모더니즘이 유행하고 니들이 모더니즘 나한테 수업을 한 여러 번 들었지. 그래서 오장환 할 때도 모더니즘 언급이 됐었고, 그지? 김기림 할 때도 언급이 됐잖아. 김강규도 나중에 하겠지만 정지용도 내가 수업은 아직 안 했지만 내가 여러 번 언급했잖아.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뭔지는 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다? 상징도 없고 의미도 없으니까 색깔을 이쁘게 써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서정주가 뭐라고 모더니즘을 디스하냐면 이거는 생명이 없다. 그냥 이쁘장하게 색깔만 칠해놓은 거다. 나의 시에는 생명이 있고 유치원도 그와 같다. 유치원 정도가 나랑 조금 약간 건방진 얘기지. 그러니까 유치원 정도면 나랑 비빌 정도는 된다. 약간 이런 어감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거는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얕게 공부하면은 그런 내용만 알 수 있으니까 생명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정주가 말하는 생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이프가 맞다. 일반적인 죽음에 반대가 되는 생명이고 유치원은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분은 허무주의자라고. 그럼 이분이 말하는 생명이란 뭘까? 신적 존재가 없다는 데서 오는 허무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능동적으로 견뎌내고 거기에 우리가 대처를 하는 어떤 자세를 기르는 것이 이 양반이 얘기하는 생명이란 말이야. 완전히 다르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런 깊이가 아예 없으니까 응, 생명파 이지라고 그냥 끝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만 유치원은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 일단은 유체랑 고체다. 이건 내가 여러 번 언급해서 이제 좀 익숙하지. 유체가 뭐야? 흐른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안개나 바람, 물은 뭐야? 흘러가잖아, 이렇게. 그지? 이런 게 나오면 감상적 돼. 여기서 감상은 영어 감상이 아니고 이게 뭐야? 애상적, 슬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탄식. 응?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이런 쪽이고 반대로 고체성의 이미지가 나온 뭐야? 이거는 의지란 말이야. 얼음이라든가 돌이라든가 바위라든가 산이라든가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반드시 그리고 단단하다는 묘사가 나와. 이러면 의지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의지인가? 이 의지를 조금 더 심화시켜 보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보면은 요걸 거친다고 요거. 내가 그래서 이 3종 세트는 외우라 그랬지. 고독 원시 절연. 특히나 여기서 이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안 좋게 보인다고. 왜? 이게 뭐야? 인간관계의 단절을 뜻한단 말이야.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좋아 보일 수가 없겠지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야? 근원적 생명이라고 하지. 이 근원적 생명이라는 게 뭐냐? 이거로 가기 위한 관문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유치원 씨도 원래는 기독교인이었다고. 기독교인. 근데 문제가 뭐냐? 일제강점기를 다 겪었지 이 양반 인생을 보면 봐라. 진짜 되게 처참하게 살았는데 1908년 7년쯤 태어났을 거야. 가만히 있어봐. 어디 있을 때 그러네. 그지? 그럼 일제강점기 온몸으로 다 겪었지.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 학살당하는 거 다 목격하고 나중에 이제 40년대 말에 이 민족 그 뭐야 말살 정책에 의해 가지고 탄압이 심해지니까 만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진짜 죽을 고생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양반이 살다 보니까 야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 믿었는데 아이씨 무슨 조선 독립에 아무런 뭐 응답이 없어 기도를 해도 아 이분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야. 다시 얘기하지만 나는 가톨릭 신자가 맞아. 근데 이제 유치원이 맞닥뜨린 건 뭐의 문제냐? 악의 문제였을 거다. 악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부터도 이제 신학자들을 괴롭히는 철학적 난제 중에 하나야.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첫 번째 전제가 뭐야? 선하다. 선의지를 가지고 있지, 신은. 그지? 아니, 악한 신이면 우리가 왜 섬기냐고. 그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지전능해. 이 전지전능하다는 건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1번과 2번이 다 같이 있다면 도대체 악은 왜 있냐 이거야. 왜냐? 신이 선하다면 악을 없앨 의지가 있고,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악을 없앨 능력이 있는데, 그럼 악이 있다는 건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신은 전지전능하지만 사실은 선하지 않아. 악을 내쳐버려 둔다 이거야. 아니면 뭐야? 선의 신은 있는데 무능하기 때문에 악을 없앨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신도 아니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예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제기한 의문이란 말이야,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어려운 문제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뭐 톨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양반은 뭐 신학자가 아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내놓은 결론은 그냥 내가 한마디로 얘기해주면 솔직히 내가 얘기해주면 종교 바깥으로 나가면 이게 무슨 논리가 되냐면 무지에 의거한 논증이 돼. 약간 어떤 느낌이다? 악의 존재야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까지도 그것이 사실은 거대한 그 신의 어떤 계획 속에 다 계산되어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엽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부조리하고 잘못된 걸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또 반발이 들 수밖에 없거든. 아니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도구가 돼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냐? 그 사람들이 무고하게 예를 들면 학살당하고 관동대지진 때 하느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전지전능하고 선하다며.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져. 남의 나라에 총칼 들고 들어가서 나라를 강제로 무력으로 빼앗는단 말이야? 이게 잘못된 행동이잖아. 왜 안 막아주냐?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고 이분도 고민을 했겠지. 기도도 해보고. 근데 응답이 없어. 결국엔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 신 그딴 거 없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신은 없다. 죽은 것도 아니야. 애초에 없었으니까.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서구 사상은 사실상 종교 기반이거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해오던 가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서구 사상은 사실상 기독교 기반이야.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너네도 알겠지만. 그러니까 신의 존재, 그다음에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양의 어떤 근간이 되오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자 정신적 공백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 감히 신을 부정하다니 이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 아, 신이 없어. 그럼 사실 사람이 위안을 삼을 때 존나 전지전능하고 짱센 절대자가 있어서 나를 다 지켜줄 거다. 이런 생각하는 것만큼 마음 편한 게 없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그딴 게 없어. 그리고 이 광막한 우주의 인간은 그냥 하나의 먼지만도 못한 존재로 그냥 내쳐버려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엄청난 공허함 내지는 공포,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야. 왜?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이제 공허와 허무로 가득 찬 절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것이 능동적 허무주의고 이게 니체 사상이란 말이야, 사실은. 신이 뒤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양반의 단순히 무신론자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본주의를 뒤집어 엎고 아예 신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는 사상으로 간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동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새삼스러울 게 없는 게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신의 존재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선배들 입장에서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구한말에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 다 라틴어 아니면은 아람어나 옛날 말이잖아. 헬라어라든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한자를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천당이니 지옥이니 심지어 하느님이라는 말 자체도 기존 사상에서 쓰이던 한자를 그대로 갖다 쓴 거란 말이야, 사실은.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이 처음에 천주교 접했을 때는 야, 이게 무슨 불교 짝퉁이 들어와가지고 천당지옥 같은 개헛소리 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거를 깨달으려면 고독해야 되고 원시 상태로 돌아가야 되고 인간관계로부터 절연이 된다. 그래서 특히 인간관계로부터의 절연과 고독은 뭘 의미하느냐? 감정으로부터의 해방이야. 인간이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면서 고통을 겪는다는 거야. 무슨 불교스럽게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감정이라는 게 고통을 유발한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 대한 애정도 그렇지만 애정도 사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하면 집착이 된단 말이야. 그게 다 괴로움이 괴로움을 낳는 거란 말이야. 두 번째는 뭐야? 증오, 또는 뭐 공포, 분노 이런 게 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봤어. 그러니까 이거를 초월해서 바위처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게 유치원이 얘기하는 이제 안심인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맨날 쓰는 말이 있어. 거기에 도달하는 거다. 이 양반이 얘기하는 생명은 그런 거란 말이야. 근원적 생명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무한한 우주 속에서 그냥 하나의 이 말하자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감정을 초월해서 휘둘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가는 태도를 근원적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걸 다 얘기해줘야 돼, 원래는. 그래야지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소위 문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삶의 모습이고 사상이 반영되어 있단 말이야. 다행인지 불행인지 고전 문학의 경우에는 성리학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성리학적으로 그냥 팔로 못 썰듯이 썰어놓으면 유형이 한 4개밖에 안 나오지. 고전은 쉬워, 그래서. 근데 현대문학의 경우에는 현대철학이 들어간단 말이야. 김수영만 하더라도 해결의 변증법이 들어가잖아. 이거 자체가 골 때린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 뭔 얘기인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근데 설명해 준다고 니들이 못 알아듣느냐? 그건 아니야. 이게 니들 눈높이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거든, 니들도. 근데 이제 안 해주면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는 뭐다? 어디로 가기 위한, 근원적 생명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뭐가 돼? 필수 요소이자 통과 의례라고 볼 수가 있다. 반드시 거쳐야 돼, 어차피. 나쁜 거 아니야. 이걸 거쳐야 된다, 이거야. 이해되냐? 그래서 유치원의 시에서 요 3종 세트가 나오면,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외로워서 죽고 싶구나, 이게 아니라, 뭐를 의미한다? 근원적 생명으로 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푸른색이 나오면은 이상향, 황금색이 나오면은 의지란 말이야. 자, 감이 좀 오지? 이거 내가 얘기했었어. 그지?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건 뭐냐? 요거 외우시고, 요거 외우시고, 이거는 외우라고 둔 게 아니라 대조된다는 뜻으로 놔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암기하시고. 그럼 나머지는요. 4번은 알고는 있으되 이게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는 유형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얘네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5번하고 6번은 출제 확률이 매우 낮다. 왜냐면 이거는 솔직히 너무 주제가 전면에 노골적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은 수능에서 그다지 선호하는 유형은 아니다. 내용이 너무 쉬워. 솔직한 얘기로. 너무 평이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 뭐만 외우면 돼? 이 정도 외울 수 있잖아. 요거, 유체, 고체, 색깔. 그 다음에 고도건 시절연. 그 다음에 무한, 우주. 요것만 눈여겨보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뭔 얘기인지. 다음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광야의 와서라는 작품 나오지? 오른쪽에 문제가 바로 있어.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출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보통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이거 들었어. 들었는데 수능을 보니까 나와. 그럴 수 있다고. 심지어 문제도 풀어봤기 때문에 자,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 그러면은 수능 시험장에 가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을 하겠지. 예를 들면 가문단 봐봐. 광야. 일단 잘 들여다보면 암수의 비라는 말이 나오지. 야,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겠어? 흐르고 있는 유체성의 이미지 아니야. 그럼 벌써 감이 오지. 유체구나. 액체가 나오면 유체니까. 이거 뭐겠어? 의지보다는 뭐가 강하다? 탄식과 슬픔이 강하겠구나. 요렇게 우리가 감을 잡고 가면 된다. 자, 한자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밑에다가 다 이렇게 뜻을 달아놨어. 각주를 갖다가. 봅시다. 흥한령 가까운 북변에 중요한 거. 이 흥한령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지명이야. 참고로 이제 요거 쓰셨을 때 만주에 가서 쓴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흥한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지명이고, 자, 이렇게 되면 리얼함이 느껴지니까 몰입감이 증대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가까운 북변에 와서, 이건 이제 흥한령이 가까운 북변이라는 게 북쪽 변방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북쪽 변방에 뭐라고 나와? 끝없는 황폐한 벌판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요것이 뭐를 의미한다? 화자가 처한 공간적 배경이지. 화자가 그제 처한 공간 배경이다. 보면 알겠지만은 끄트머리라고 묘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를 암시해? 극한의 상황을 암시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을 연상케 한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야. 계속 보면 죽어도 뉘우치지 않으려는 마음 위에 자 중요한 거
이게 뭐겠어? 현실에 대한, 자,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반발심이지. 반발심. 그지? 반발감 내지는 저항의식. 저항의식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끝까지 봐야지. 의식의 흐름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처음에는 현실에 반발하지. 뉘우치지 않는다는 게 후회하지 않겠다. 내가 말하자면은 현실에 후회를 하고 절망을 하고 이러지 않겠다는 마음 위에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어떤 배경으로 제시가 되느냐? 오늘은 이랬지 암수의 비가 내리고 이 부분. 그러니까 암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보면 이제 남모를 걱정 근심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추상관념 아니야? 근데 암수의 비라고 하면 뭐야? 관념의 구체화라는 거 알 수 있고. 두 번째, 일단 우리가 비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어떤 느낌이다? 유체성의 이미지란 말이야. 유체성.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야? 아, 좌절감을 강조하겠구나. 벌써 알 수 있지. 자, 두 번째, 하강적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서름, 그지? 또는 소극성, 소극적 또는 이제 보면 이제 좌절감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될 때부터 하강적 이미지가 중점적으로 제시가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망나니의 본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이 망나니라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시적 화자가 자기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말이 되거든. 망나니를 본받았다는 거는 이 망나니라는 말 자체가 화자가 평가하는 자기 자신의 행위란 말이야. 나는 망나니랑 똑같다. 그지?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뒤에도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지는데, 자, 화자가 인식하는 이 체념적 정서, 이런 부분들이 단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지. 나는 망난이다. 이 얘기야. 왜? 무슨 행동하는지 봤더니 화투장을 뒤지고 있고 도박판 전전하지. 담배를 눌러 꺼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야? 체념적 행위지. 체념적 행위. 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막 나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무런 목표의식과 지향점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은 속으로 끝없이 울리노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동은 사실 자, 대조가 되는 게 마음은 그래도 울려. 그럼 사실 이 체념적 행위는 뭐냐? 현실 도피적인 어떤 정서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계속 울린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현실을 도망간다고 해도 내가 느끼고 있는 좌절감이나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자, 뭐라고 얘기해? 아, 이는 다시 나를 과실함이려뇨. 이 과실한다는 건 나를 탓한다는 건데 내 마음 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나를 과실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책적인 정서가 강조가 된다.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 거지. 자, 이미 온갖 것을 저버리고 사람도 나도 접어주지 않으려는 이 자학의 길에. 그러면 이 자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화자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겠지. 지금 그지? 그래서 화자의 내면 심리가 암시가 되는 부분이고 내 10번 패망의 인생을 버려도 좋으련만 회오의 알임을 앓고 있다라고 있는 거지. 앓고 있다. 병을 앓듯이. 회오가 뭐야? 밑에 있지. 뭐라고 돼 있어? 뉘우친다. 결국엔 뭐라고 하니? 뉘우친다 그러지. 그래서 뉘우친다는 건 뉘우친다 너감이라기보다는 후회한다. 어. 후회를 병을 앓듯이 끙끙 앓는 마음인 거지. 자, 심리가 변화하지. 맨 처음에는 죽어도 뉘우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구체적인 의지 내지는 어떤 실천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결국 후회하고 말지. 절망해 버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호흡이라는 게 소리내서 통곡하는 건데 그럴 곳이 없어. 그럼 어떤 느낌? 굉장히 답답한 느낌. 그지? 고립된 느낌인데 그게 뒤에 강조가 되지? 봐라. 말없이 자리를 일어나 문을 열고 서면 나의 탈주할 사념의 하늘도 보이지 않고 정거장도 뭐야? 200인이 바깥이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 화자가 느끼는 답답함, 절망감, 고립되어 있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면서 이것이 뒤에 가서 영탄법을 통해 강조가 되지. 암담한 진창이 같이 뭐시기? 철벽 같은 절망의 광야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철벽과도 같이 나를 고립시키고, 그지? 나를 좌절하게 하고,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절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제 뒤로 가면서 이게 뭐야? 이게 강조가 되지. 영탄을 통해서 시상 집약되고, 이러면 끝난단 말이야. 자,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모르는 시가 나왔어. 그래도 유치원이라고 나오고 쓱 훑어보니까 뭐 비 내리고 있어. 그럼 뭐야? 아, 유체성의 이미지가 강하고 뭔가 단단한 고체성도 없고 황금색도 없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는 없는 거구나. 그럼 이 양반은 지금 절망을 하고 있고 그럼 이 절망감이 어디서 오느냐? 일제강점하의 혹독한 현실에서 결국엔 좌절하고 절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구나. 아, 요렇게 우리가 알면 된다 이거야.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교육과정 안에 있었던 생명에서 제 일장을 보면은 이렇게 힘들고 팍팍할 때, 뭐 아라비아의 사막에 가서 뭐 원시의 본연의 나를 만나가지고 이거를 극복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거는 뭐야? 이거보다 후기시란 말이야. 이런 걸 겪어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거야.
그리고 나서 마음을 고쳐 먹은 게 뒤에 나오는 작품들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지.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 일정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육사도 얘기했었지. 이육사의 광야라든가 청포도라든가 절정이라든가 교목이라든가 깨알같고 좋은 작품들이지. 하지만 그게 처음부터 그런 작품을 쓰신 게 아니다. 놀랍게도 이육사 시인 36편의 모든 작품 가운데 18편이 그냥 절망, 관망, 내지는 좌절, 그냥 이런 거야. 이육사인데. 이러다가 결국에는 중간에 해조사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이게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후기 시들부터는 니들이 알고 있는 초극적 의지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보통은 무지개 아니면 역설법이 나오면은 현실 초월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시행착오를 겪는단 말이지. 그리고 문제는 뭐냐? 후기 시의 경우에는 훌륭하지만 이 작품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 이미. 그 너네가 이육사 하면 벌써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잖아. 독립운동가, 의열단 단원, 의지. 이런 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 공식에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어떤 게 나오니, 이제는? 초기 작품이 나오지. 18편. 이해되냐?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광야, 뭐 청포도, 절정 이런 것만 해주지 니들한테 18편의 작품들 미리 해주지를 않아. 왜? 있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내가 이걸 보면 좀 우라통이 터지는 게 그래 뭐 박목월이야 시가 1000편, 김춘수도 1000편, 서정주한 2000편 많은 사람은 오질나게 많지만 그건 그렇다 치자. 물론 그것도 용서는 안 되지만 그거 다 봐야지 사실. 다 보고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유사 전문가잖아. 아니 뭐 나오는 것만 알고 자습서 수준만 알면 니들이나 그 양반들이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전교 순위권에 드는 애들이 국어 더 잘하겠네. 솔직한 얘기로. 그지? 근데 솔직히 이육사는 용서가 안 돼. 이육사가 용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육사를 가라로 가르치는 인간들이 용서가 안 되는 게 36편이잖아. 미발편곡까지 합쳐도. 이거 얼마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정말로 문학에 애정이 있고 내가 열정이 있다 그러면은 다 봐야지. 더군다나 이분은 보통 시인도 아니잖아. 이분은 독립운동가고 이 만 39세 만 40세지. 39세에 돌아가시기까지 감옥에 17, 18번, 19번을 갔잖아. 독립운동 혐의로. 그러면은 보훈처의 보훈 대상이고 국가 독립유공자면은 야 후손된 입장에서 이분의 씨는 좀 제대로 봐가지고 애들한테 제대로 전달하는 게 이게 말하자면 교육자의 마지막 도리 아니냐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조차도 안 해. 보면은 이제 어이가 없는 거지 보면은 이건 좀 심해. 그래 보면 자 그다음